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569명에서 오늘 504명이죠? 그렇습니다.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사흘 연속 500명대를 넘은 겁니다. 예, 특히 이 수능을 닷새 앞두고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 확진자가 나와서 수능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첫 소식 백길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모여드는 대치동 학원가입니다. 다음 주 수능을 앞두고 이곳에서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이 학원에서 수능을 준비하던 학생입니다. 해당 학원은 확진 소식을 듣고 즉각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 학생은 그제 저녁 가족 중 한 명이 감염되자 검사를 받았고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은 오늘 검진을 받을 거고요. 한 80명 좀 넘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한 3분 정도 받을 것 같고. 해당 건물에는 다른 학원도 많아 검사 결과에 따라 수능 직전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신규 확진자는 504명으로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대구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라며 외출 자제를 거듭 호소했고 의료진도 격려했습니다. 아직도 절대 그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함께 마지막 승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걱정해 주시고. 방역당국은 내일 신규 확진자 추이까지 본 뒤 오후에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전남 장성에 있는 육군 상무대에서 하루에 1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충북 제천에선 김장 당국이 모임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 확진자 10명이 추가됐습니다. 전국적인 동시다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육군 상무대 교육생 한 명이 서울에 다녀온 때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 이후 상무대에 머물다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급히 접촉자를 전수조사했는데 하루 만에 부대 안에서만 16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충북 제천에선 이달 중순 있었던 한 김장 담그기 가족 모임의 여파가 큽니다. 어제까지 N차 감염을 포함해 제천 내 확진자만 26명이었는데 김장 모임에서 옮겨왔다고 의심되는 또 다른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천시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오늘 새벽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부산 음악실 관련 확진자는 4명 늘어 68명이 됐습니다. 최초 음악실 내 환자 발생 후 학교, 요양병원, 시장 등으로 2차, 3차 감염이 줄을 이어 당국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코로나19 확진자도 하루 새 33명이 늘어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장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오늘 서울 시내 나와보신 분들 한마디씩 하셨을 겁니다. 거리가 텅 비었네.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후 첫 주말 표정이죠. 결혼식장은 100명 미만이라서 99명 이후의 하객들은 입장도 못 해보고 발길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쇼핑몰 유흥가 역시 한산했고요. 조동욱 기자가 현장 둘러봤습니다. 서울의 한 예식장. 하객들이 QR코드를 찍고 체온을 측정한 뒤 하나둘씩 입장합니다. 마스크 착용 예외 대상인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을 제외한 모든 하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좌석엔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 있고 99명이 넘어가자 직원이 하객의 입장을 제한합니다. 지금 코로나 인원 제한 때문에 입장 힘드세요. 못 들어가요? 네. 오늘 결혼한 이 부부는 결국 200명이 넘는 하객을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이렇게 심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심하게 돼서 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딸이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주말마다 붐비던 대형 쇼핑몰도 오늘은 한산했습니다. 연말 대목 시즌이지만 간간히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만 보일 뿐입니다. 평소라면 사람들로 꽉 찼을 실내 쇼핑몰이지만 보시다시피 2단계 이후 거리는 한산합니다. 인근 상인들 역시 지난주보다 손님이 크게 줄었다고 토로합니다. 지난주보다 이제 2단계로 올라가면서 손님이 반 정도 줄어서 원래는 오전에는 이제 줄도 서고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방역당국의 외출 자제 호소에다 영하로 뚝 떨어진 추운 겨울 날씨까지 겹쳐 연말 분위기가 사라진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네, 그렇군요. 낮 시간대 서울 시내 표정 참 한산합니다. 그러면 주말 밤 젊음의 거리라는 강남은 어떤지 지금 현장 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의 김태린 기자가 중계차로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린 기자, 깜깜해졌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네, 저는 지금 강남역 인근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이면 거기 젊은이들로 평소 주말이었으면 북새통을 네, 분배했을 텐데 지금 어때요? 네, 평소 주말이었으면 북새통을 잃었을 거리가 한산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됐고 또 날씨마저 쌀쌀해져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알려졌다시피 지난 화요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됐는데요. 저녁 9시 이후엔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없고 모든 카페에선 시간대와 무관하게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전보다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줄었는데 그 날도 추워지고 카페도 못 가게 되고 또 9시에 식당들도 닫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에 머물고 밖에 안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상인들 목소리도 들어봤는데요. 예년 같으면 지금은 송년회나 여러 모임 등으로 사람이 많이 모일 시기인데 올해는 매출 기대는 접었다는 하소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매출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정도로 정말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연말 모임이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이제 뭐 그런 것도 거의 다 취소가 돼서 날이 어두워지면서 기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옷깃을 여민 인파들과 상인들의 마음도 꺾이지 않은 코로나 기세에 움츠러드는 주말 저녁입니다. 지금까지 강남역 인근 거리에서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3명, 569명, 오늘 504명 이렇게 연 사흘째 5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취재하는 강재묵 기자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묵 기자, 내일 언제쯤 발표될 것 같습니까? 네, 내일 오후 3시부터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 감염 양상, 현재 2단계 거리두기 효과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세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은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400에서 500명, 그리고 전 단계에 비해 2배 이상 확진자가 나올 경우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400.1명으로 첫 번째 기준인 400명을 넘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400.1명인데 그 기준 400명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단계인데 2.5단계로 격상을 할까요? 어떨까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2.5단계 격상의 첫 번째 요건은 충족했지만 방역당국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강합니다. 그래요? 지금 시행 중인 2단계 조치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방역당국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효과를 좀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현재가 이 유행이 꺾이는 시기인지 아니면은 그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그 확산세가 지속되는 시기인지 그것을 이제 가늠해야 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해 다음 주 중반쯤 2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 수 있기에 조금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네. 그때 가서 효과가 없다면 거리두기를 격상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당국이 이제 이렇게 신중한 건 아무래도 영세 자영업자들이 입을 타격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2.5단계에서는 노래 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운영이 전면 금지됩니다. 실내 체육시설도 문을 닫아야 하는데요. 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백화점과 마트, 학원과 독서실, 그리고 영화관 PC방은 저녁 9시 이후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 자영업자는 2단계에서도 이미 고통이 큰데 2.5단계로 올리고 격상 기간이 길어지면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만 근데 이제 또 걱정거리가 이렇게 격상을 안 시키고 있다가 갑자기 2단계로 계속 가다가 확진자가 뭐 1000명 이런 식으로 폭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걱정이 되고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는 일단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확진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예상과 달리 확진자가 급증하더라도 중환자용 병상은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재 중증 이상 환자 병상은 전국에 92개가 남아 있습니다.
경증 환자가 들어가는 생활치료시설도 아직 절반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가벼운 경증 환자는 외국의 경우처럼 집에서 자가치료를 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전체 확진자의 70%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이 아닌 재택진료를 해도 되는 무증상 경증 환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가 급증해 시설이 부족하면 자가치료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선제적으로 거리 두기를 격상해서 얻는 방역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영세 자영업자가 받는 피해는 큰 만큼 거리 두기 격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2.5단계 격상도 사실 쉽지는 않다는 거고 내일 그러면 어떤 그 격상 여부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격상보다는 현 2단계를 유지로 결론 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단계 그냥 유지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이거 말고 또 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예, 이 수도권 외 다른 지역의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수도권발 전국 유행을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는 추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3시부터 회의한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5시 전후를 해서 발표가 날 수도 있겠네요. 내일 그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양병원의 감염도 계속이 되고 있는데 전수검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전수검사 결과 서울과 경기, 부산의 8개 감염 취약시설에서 나온 확진자만 모두 1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의료기관 종사자가 외부에서 감염돼 내부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일 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도 결정한다는데 전망이 어때요? 내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줄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지도 관심입니다. 이 야당 측에서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줄이고 3조 6천억 원대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 카드를 받을지 내일 좀 더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예. 내일 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재묵 기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소송을 냈죠. 다음 주 월요일 행정재판이 열리는데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즉시 업무에 복귀하지만 기각 시에는 직무 정지가 이어집니다. 그럼 법원의 판단을 가를 핵심 변수는 무엇일지 고정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발표하며 5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치하는 지점은 두 번째 항목인 불법 사찰 논란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대검찰청 문건에 특정 판사가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란 세평을 두고 입장이 갈리는 겁니다. 해당 리스트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당시 검찰이 압수한 자료입니다. 이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대검 문건은 다른 용도로 활용한 사찰 증거란 주장과 공판 검사들 사이에선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란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자료 활용 여부는 곧 검찰의 불법 사찰 여부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소송의 핵심 변수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정치권에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 장관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고 초선 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이틀째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항의는 서초동에서 하라면서 윤 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초선 의원들의 시위 현장을 찾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작심한 듯 추미애 장관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일반인들이 텔레비 틀어놓고서 추미애 장관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 너무너무 역겨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추 장관을 광인으로 비유한 데 이어 당 지도부가 이틀 연속 거친 비난을 쏟아낸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광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봤는데
이쯤 되면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저도 지금 헷갈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직무배제를 사전에 묵시적으로 허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화살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판사불법 사찰 의혹을 부각시키며 청와대가 아닌 서초동에 가서 시위를 하라고 맞대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굳이 항의를 하시겠다면 종로가 아니라 판사 사찰 문건이 생성된 서초로 가심이 더 적절하다는 점을 정중히 안내드립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도 올해 1월 검사 세평을 수집했다고 경찰청장을 고발했던 국민의힘이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선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언급 시에 현재 진행 중인 징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다음 주 징계 결과가 나온 뒤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전격 발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나흘이 지난 오늘까지도 문 대통령은 무거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절차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다음 달 2일쯤에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검사 징계법상 징계위에서 해임, 면직, 정직, 감봉에 해당하는 결론이 나오면 법무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집행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징계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침묵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 8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을 갖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더 답답해한다고. 때문에 징계 결과에 대한 판단과 함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총장직과 관련해서 다음 주가 아주 바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행정재판, 화요일 날은 감찰위원회, 수요일 날은 징계위원회가 잇따라서 열립니다. 사상 최후의 일이라서 설레도 없고요.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자 월요일 날입니다. 저기 서울 행정법원 양재동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곳에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신문기일 이렇게 하는데 행정재판이 이제 열린단 말이죠. 제일 궁금한 게 이 월요일 날 어떤 결론에 따라서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사실 행정재판을 1차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를 잠깐 멈출 것인지를 따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당일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인용이라고 하는데요.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예.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각이 되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를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아예 추 장관이 내린 직무 배제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남아 있지만 내년 7월 윤 총장 임기 내 결론이 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안 소송은 임기 내 7월 이전에 끝나지 않는다. 그 네, 이후에 그렇죠. 끝난다. 예. 네, 내년 7월 이후에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재판을 앞두고 주말 동안 추 장관 측은 박은정 감찰 담당관 주도하에 내용 정리를 하고 윤 총장 측은 이완규, 이서궁 변호사가 구두 변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주말임에도 법무부나 대검 양쪽이 아주 긴박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1차전 행정재판 결과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월요일 당일날 나올 수도 있고 또 뒤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게 결론이 언제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나오는 시점에 따라 화요일, 수요일 이후의 일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네. 짚어보면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명분을 얻는 쪽과 잃는 쪽이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화요일 감찰위원회에서는 법무부 외부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이 과연 옳았느냐를 논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하루 뒤인 수요일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추 장관의 입김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중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이 먼저 나오면 그 결정에 따라 어느 한쪽은 분명히 치명상을 입게 될 수 있는 구조인 그래서 거죠. 월요일 행정재판이 제일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 수요일 이후에 나오고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가 확정이 되면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법원이 뒤늦게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을 하더라도 윤 총장은 징계에 따라 직무를 이어갈 수가 없게 되고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또다시 내야 합니다. 네. 정말 복잡해지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감찰위원회, 수요일 날 이제 법무부 징계위원회. 이것도 이제 경우의 수가 여러 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화요일 날 한다는 감찰위원회가 내리는 권고. 이게 강제력이 있는 거예요? 네, 강제력이 없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제력이 없어졌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법무부가 이달 초에 징계를 결정할 때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받을 수 있다고 바꿨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한 감찰위원은 법무부가 감찰위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의문이라면서 관련 자료도 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감찰위가 윤 총장의 징계 근거가 된 감찰 자체가 위법 부당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징계위에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갑자기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동반 퇴진론이 이제 갑자기 나왔어요. 두 사람 모두 다 그만둬라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5선 중진인 여당의 이상민 의원의 주장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나는 싸움이 너무 지긋지긋하다면서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권의 부담인 두 사람을 동시에 정리하려는 속셈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가 추미애 법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태의 어떤 분수령이 될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그래도 윤 총장과 추 장관 사이 1차전은 이제 끝날 것 같긴 한데 2차전, 3차전 또 이어지면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농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돼 비상입니다. 전북 정읍의 한 오리 농장에서 발생했는데 반경 3km 내에 있는 닭과 오리 등 39만 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는 등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오리 2만 마리 정도를 키우는 정읍의 한 오리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H5N8형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야생조류에서는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지만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확진 사례가 나온 건 2년 8개월 만의 일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 반경 3km 내 가금 농장 6곳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 되는 대로 시작을 한다는 것인데 지금 한 39만 도 정도네요. 해당 농장 반경 10km 내에는 60농가에서 모두 261만여 마리의 가금류를 키우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농장은 정읍 지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방역과 관리를 잘해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집은 그 지조차도 못 들어게 하려고 모기장 같이 재미난 걸로 펜스를 또 둘렀어요. 모기장이나 이런 걸로 돌린 농가가 없어요. 그랬는데도 이런 농식품부는 AI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올리고 발생 지역인 정읍 안의 모든 가금 농장의 이동을 일주일 동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오늘 0시부터 내일 자정까지 발령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늘면서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그만큼 불법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도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골목을 지나가고 그 뒤를 경찰관이 쫓아갑니다.
경찰관들이 남성의 휴대폰을 압수해 한참을 들여다보고 흐느끼던 남성을 순찰차에 태우고 현장을 떠납니다. 지난 16일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을 경찰이 붙잡는 장면입니다. 여성은 남자친구와 함께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던 도중 지나치게 가깝게 따라오던 남성의 범행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남자친구인 신고자분이 이제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112 신고를 해주시면서 출동할 경찰관들과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도주 방향이랑 인상착의 같은 걸 말씀을 해주시면서 경찰은 이 남성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입건해 휴대전화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범인 검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범인이 잡힌 후에도 자신의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피해가 계속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나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런 촬영물들이 재유포될 때에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신상 정보나 허위 사실들, 성적인 모욕이나 현재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과 성범죄물 삭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삭제 전담 인력이 47명으로 범죄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6만 8천여 건 중 단 0.2%만 삭제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인력이나 예산이나 더 필요한 건 맞고요. 별도로 업로드가 가능한 웹사이트나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법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고요.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범죄 발생부터 피해 복구까지 단계별로 지원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미국에서 연중 최대 쇼핑 기간을 이맘때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블랙, 검다라는 표현은 상점들이 장부에 빨간색 레드잉크 대신에 블랙 잉크로 기록했던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올해는 미국도 경기가 썰렁합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300만이 넘었고요. 추수감사절 대이동으로 감염자 폭증 우려 나오면서 상점들도 한산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연중 최대의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은 미국. 하지만 예년과는 다른 풍경입니다. 쇼핑몰은 한산하고 거리 두기로 출입 인원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할인 매장 앞에는 일부 밤샘 대기가 있었지만 줄은 작년보다 짧아졌고 매장 문이 열릴 때도 훨씬 여유롭습니다. There's not that many people. Last year was too many. I couldn't get what I wanted and I missed out on the TV I wanted. So yeah, it's much better. 코로나19로 유통업체들이 할인 기간을 늘려 온라인 쇼핑을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We've seen people move online, make fewer trips to stores, respect social and physical distancing barriers, wearing masks. 추수감사절 온라인 쇼핑 지출은 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51억 달러. 우리 돈 5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00만 명, 입원 환자는 9만 명을 넘었습니다. 추수감사절 대이동으로 항공기 이용객은 651만 명, 자동차 여행객은 5천만 명에 달해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We are already in this major surge of coronavirus, and now we're going to get a massive surge on top of a massive surge. 앤서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장은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크리스마스와 새 연휴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환전상을 채용하고 소금 생산을 중단하는 비이성적 통치하고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북한 해커들이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제약사 등에 대해서 해킹을 시도했다가 불발됐다고 합니다. 미국 아스트라제네카사 등을 노렸다는군요. 김정은 체제가 코로나19 확산의 초긴장 상태다 보니까 비이성적 지침들이 내려지고 백신 해킹도 잇따른다는 분석입니다. 조경진 기자.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주목받는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북한 해커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북한 배후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끼워 넣은 가짜 일자리 제안서를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전달하며 해킹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보위에도 북한의 잇따른 백신 해킹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백신 코로나 백신 제약회사도 북한이 해킹 시도를 했다. 근데 잘 막았다 우리가. 이달 중순에는 북한 해커 집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백신 관련 기업과 연구소 7곳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지금 백신에 절실한 게 김정은 체제거든요. 그러나 자체 백신 개발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고요. 외부 동향이나 백신 기술 혹은 그런 흐름에 대해서 매우 민감을 하고 관련된 정보 해킹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북한은 또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판문점 일대의 감시 병력까지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로 인한 체제 붕괴를 우려해 환전상을 처형하는 등 비이성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백신 해킹에 총력을 다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0번 1악장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 좋네요. 네.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음에 안정되는 느낌이 드는데 저건 그 피아노 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요. 그 음악을 들으면요. 뇌에서 발생하는 알파 파장이 안정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코로나에 지친 분들 클래식 들으면 좀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의 젊은 세계적인 그 피아니스트들이 위로 공연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럼 시청자분들도 잠시 피아노 연주 들으면서 위로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친근했던 모차르트의 음악이 생동감 넘치는 해석을 통해 새로워졌습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의 건이 지난 2017년 벤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이후 처음으로 스튜디오 녹음 앨범 모차르트를 내놨습니다. 선우의 건은 다음 달 30일 광주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전국에서 투어 공연에 들어갑니다. 공연장 뛰어앉기와 투어 중단 위기 속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전하고 싶다는 각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음악을 통해서 또 행복과 안정감을 또 느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러시아와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유나이는 정한빈, 서영민과 함께 다음 달 1일 피아니스트 합동 무대를 꾸밉니다. 온라인으로도 이미 많은 팬을 만든 유나이는 이번 피아니스타 비긴즈 공연으로 피아노의 찬매력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타깝지만 연주자로서 본분에 충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에게 지금은 아니라도 시간이 보답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코로나19로 지친 관객들에게 소중한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집콕족이 늘면서 대형 커피 브랜드 업체들이 커피 배달까지 시작했는데 규모가 작은 동네 카페들은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면서 울상입니다. 오지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커피가 나왔다는 호출에 손님 대신 배달 기사가 받아 가방에 챙겨 서둘러 나갑니다. 배달용 음료인 만큼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이처럼 한 겹 더 씌워 밀봉됐습니다. 반경 1.5km까지만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할 수 있는데 수령은커녕 접속 자체도 힘들었습니다. 지금 1시간 넘는 거 지금 다 취소해드리고 있거든요. 한 시간 이까지 갔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배달 기사까지 상권을 걱정할 정도입니다. 오늘도 오프닝을 하면서 엄청나게 밀렸는데 최고로 선호하시기 때문에 아마 주변 커피숍에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소규모 동네 카페들은 대형 브랜드 커피 전문점들의 배달 서비스가 예견된 지 오래라면서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장 이용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끝없는 코로나19 확산세에 그 모습도 크게 달라진 배달 시장.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전설의 축구 스타 마라도나의 유산을 두고서 상속 분쟁이 예고됐습니다. 2천억 원대의 재산을 두고서 혼외자 등 8명의 자녀가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마라도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몰린 인파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축구 선수로 아름답게 떠난 마라도나. 그러나 아버지로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현지 언론은 마라도나의 유산을 놓고 유족 간의 상속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마라도나의 자산 규모는 부동산과 보석, 초상권 등을 합치면 최대 약 2,2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은 생전 모든 자산을 기부하겠다고 말했지만 아르헨티나 법상으로는 자산의 5분의 1까지만 기부할 수가 있고 최소 3분의 2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속돼야 합니다. 마라도나는 공식적으로 한 차례 결혼했고 이혼한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2명의 딸이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 가수와 낳은 아들과 또 다른 여성과 낳은 딸이 있으며 지난 2013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 쿠바에 있는 혼외자 3명까지 모두 8명입니다. 실제 장례식은 전 부인과 그의 2딸이 주도했지만 또 다른 딸과 아들도 참석해 현지에서는 분배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주말인 오늘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은 영하 2.3도까지 내려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겠고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3도, 철원이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추위는 모레인 월요일에도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서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 북부와 충남 남부 서해안, 호남 서해안에는 1cm 미만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내일 아침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았습니다. 오늘 밤 호남 서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제주 산지에는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이 맑고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로 내려가 춥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한 자릿수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 7도, 대구도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뒤로 통영 소매물도의 등대입니다. 영상 취재부 이유진 기자가 촬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 포코의 Sea of Heartbreak 노래가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노래 앞부분 가사말을 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항구의 불빛은 나를 비추지 않아요. 나는 상심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네, 마치 우리 코로나 위기로 상심의 바다에 빠져있는 우리 모습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표류선에서 다시 안전한 항구로 돌아오려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개인 방역과 또 마스크 쓰게 하면서 인내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네. 자, MBN 종합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